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미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최근에 런칭된 미준 패밀리 멤버십 운영을 위해서요. 상당히 다양한 투자 기관 그리고 리서치 기관의 그 뉴스레터를 좀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아크인베스트인데요. 아크인베스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표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발행하는 아티클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특히 이제 제가 어제 받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2023년이 아마존이 사람보다 로봇을 더 많이 고용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 발표가 됐거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난주에 아마존이 발표하기를 지금 75만 개의 로봇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75만 개의 로봇은 작년 대비해서 무려 44%나 그 개수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620개 정도의 로봇을 매일매일 추가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지금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2023년이 지금 아마존으로부터 이 사람을 고용한 수보다 로봇을 고용한 수가 훨씬 더 많은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제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아마존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밑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마존이 고용하고 있는 로봇의 수입니다. 자, 보시면요. 2022년에는 게임이 되지 않았죠. 자, 지금 아마존은 무려 1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고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로봇의 개수는 52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을 보시면요. 아마존이 최초로 사람의 수를 줄이고 있죠. 154만 1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로봇의 수는 75만 개로 늘어섰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로봇의 수가 단 1년 만에 23만 개가 증가한 거잖아요. 따라서 23만 개를 이제 뭐 365로 나누면 하루에 620개, 아니죠. 630개 정도 매일매일 추가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규모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지난 1년 동안 로봇의 개수를 하루에 620개, 630개씩 늘려놨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년 만에 지금 직원의 수가 무려 6만 7천 명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180명의 아마존 직원이 해고를 당했다, 직업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 짧은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요. 일단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생산력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겠구나, 향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또한 동시에 두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7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인공지능부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무디즈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기업이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일단 그 무디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전 세계에는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가 있고요. 그리고 무디스, 마지막으로 영국에 있는 피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 세계의 금융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무디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무디스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는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데이터 애널리틱스 솔루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제너러티브 AI가 있다. 생성형 AI가 구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제목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요. 무디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Analytical Capabilitie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를 갖추고 있겠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섹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무디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거를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한 나라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잖아요. 따라서 애널리티컬 분석 툴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디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분석 툴과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가 나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는 새로운 툴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이 애저 그리고 더하기 자연어 처리 모델 오픈 AI가 합쳐서 만든 모델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 두 개가 합친다 콜라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결성되는 이 멋진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는 인사이트를 증가시킨다 인사이트를 향상시킨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각 기업들은요 인텔리전스를 증가시킨다. 자 기업의 인텔리전스는 얼마나 경영을 스마트하게 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얘기를 하기를 새로운 코파일럿 툴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그들의 고객사한테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코파일럿이 뭐냐면요. 조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파일럿은 이제 조종사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코파일럿이기 때문에 두 명이 함께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이요.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툴을 우리가 코파일럿 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인공지능 사람이 협업을 하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무디스 리서치 어시스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디스 리서치를 위한 인공지능 비서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인공지능 비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 써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디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수많은 데이터를 일단 취합을 하고요. 자, 그것을 서머라이즈 한다. 따라서 요약해서 고객사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용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되는 서비스에서는요. 엄청난 잠재력이 가지고 있다. 많은 부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커스텀,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기업 아니면 하나의 섹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데이터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커스텀화 시켜서 따라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요.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끌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관여가 되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플 다이멘션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스에서 데이터를 끌어올 것이다. 뭐 거기에는 퍼머그래픽 데이터도 들어가 있다. 퍼머그래픽은 뭐냐면요.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업을 이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 있는 성격을 지정하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사는 누구고 지정학적으로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는 뭐고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고 뭐 이러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크레딧 인디케이터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용적인 부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무디스는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잖아요. 이러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다음은 이코노믹 포캐스트 기업이 맞이하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도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라든지 레퓨테이셔널 따라서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평판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서머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컨텍스추얼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문맥에 맞는 대답을 해준다. 자, 문맥에 맞는 대답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처럼 이제 사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코파일럿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파트너십은 가져다 줄 것이다. 자, 월드 클래스 따라서 전 세계 최고의 무디스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방법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이번에 무디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나오는데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 콜라보를 위해서 그리고 프로덕티비티,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사항이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파브릭입니다. 자, 이거는요. 엔드-투-엔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자, 따라서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 하나가 다시 한번 표출이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수많은 툴을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 가지를 팔 때 종합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인공지능 관련된 툴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판매를 한다. 이 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공부해 볼 테크놀로지는요,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입니다. 미준 방송에서는 양자 컴퓨터 얘기를 잘 하지 않죠. 왜냐면 제가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채널 하나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을바람 월드라는 굉장히 좀 양자 컴퓨터의 전문성이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미준 채널에도 두어 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 굉장히 좀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양자 컴퓨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들이 우리를 먼 미래에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주식들이 추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퀀텀 컴퓨팅, 이게 양자 컴퓨팅이죠. 자, 양자 컴퓨터 시장은요, 지금 예상되기를 4.38 트릴리언까지 올라갈 것이다. 자, 2028년이 기준이긴 합니다. 앞으로 5년 후가 되면요, 무려 4.4조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는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가치는 366 빌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5년 만에 5배 정도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in the very near future, 앞으로 가까운 미래를 보면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 삶의 이제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일상생활 안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주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퀀텀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해결이 돼야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 PC가 없어지고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 일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까지도 대두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세 개의 주식을 우리한테 추천해 주겠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의 이름은 엔비디아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어 중에 하나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이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정말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역시 양자 컴퓨터 시대에서도 또 주인공의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칩과 반도체, 세미컨덕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슈퍼컴퓨터들,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런 슈퍼컴퓨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를 구동하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그 GPU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GPU를 아답팅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변형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GPU라는 것은 원래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게임을 위해서 개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컴퓨터에 적용을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요, 뭐 가상화폐가 뜨니까 가상화폐에 채굴 하는데 쓰는 새로운 칩을 만들었었죠. 자,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전문 GPU가 등장을 했죠. 자, 이제는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그때도 양자 컴퓨터에 적합한 GPU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조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자, 양자 컴퓨터와 AI, 머신러닝을 접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또한 도입을 했다. CU 퀀텀이라는 것을 이미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셀프 컨테인드 킷이다. 따라서 종합 선물 세트란 얘기입니다. 모든 도구가 다 들어가 있다. 자,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요,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또 의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AI 위너다.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인데요. 자, 최근에 발표를 하기를 굉장히 좀 커다란 앰비셔스한, 굉장히 야망이 있는 그런 플랜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야망은 뭐냐면요, 10년 내에 그들 자신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이 지금 목표로 하기를요, 엄청나게 빠른 슈퍼컴퓨터를 만들 것이다. 양자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 속도는 1 밀리언 퀀텀 오퍼레이션을 1초당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굉장한 속도를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제공을 한다. 자, 퀀텀 컴퓨터를 연구하는 개발자들이 이 퀀텀 컴퓨팅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당연히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애저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뜰 때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을 하고요. 자, 이번에 퀀텀 컴퓨터가 뜨게 되면 퀀텀 컴퓨터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를 애저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는요, 다가오는 미래의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퀀텀 컴퓨터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제대로 된 아이온큐가 나옵니다. 자, 양자 컴퓨터의 퓨어 플레이다. 그 얘기는 이제 양자 컴퓨터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요, 스페셜라이즈 데이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23년 들어서 주가가 무려 290%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했을 때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요, 23% 정도 올라가는데 그친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투자의 가치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기업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재정성이 향상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발란시 또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굵직굵직한 파트너십을 많이 결성하고 있습니다.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빨리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 지금 세 기업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양자 컴퓨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구글이 있고요. 또 그리고 IBM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가을바람 월드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자, 어제 중국 쪽에서요, 원자재를 규제한다, 원자재 수출을 규제한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수출이 규제되는 두 가지의 원자재는요, 희귀강석입니다. 첫 번째는 갤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절머니엄입니다. 자, 절머니엄은요,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게르마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희귀강석이 이제 수출이 규제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전자제품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원자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그 원자재를 규제를 하면서 보복을 하는 거죠. 자,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규제한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걱정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프리즈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테크 인베스터들, 우리 같이 이제 테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혜택을 입을 것이다. 자, 어떻게 하면 혜택을 입냐면요, 계속해서 AI의 수혜주에 투자를 한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대세는 인공지능 수혜주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자, 리포트, 지난주에 발표된 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보도되기를 미국이 인공지능 칩을 이제 중국에 수출을 추가적으로 규제한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잖아요. 자, 이번에 발표된 추가적인 수출 규제는요, 워싱턴이 이제 미국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경제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이랑 다름이 없다. 자, 이러한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우드라는 글로벌 헤드 오브 에퀴티 스트래테지스트, 전략가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휴지 어마운트 오브 A800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 잠깐 설명드린 그런 반도체 칩이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A800를 굉장히 많이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칩은 워크 어라운드 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 달이죠. 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인공지능 칩이 이제 마침 막 뜨기 시작할 때인데요. A100 그리고 AC100, 이 두 가지의 인공지능 칩을 이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중국에 판매하지 못해 수출 안 돼.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요, 할 수 없이 새로운 이제 칩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에 맞춰서, 따라서 수출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칩이 8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800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엄청난 양이 판매되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하기를 이것도 판매하면 안 된다. 따라서 A100, H100, 그리고 이제는 A800도 판매하지 마라. 굉장히 좀 엄격한 규제를 하고 나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번에 제프리즈의 전략가가 얘기하기를요. 자, 과연 미국의 이러한 규제가, 대중국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먹혀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중국의 언더그라운드 마켓, 보통 이제 반도체는요, 이 언더그라운드 마켓에서도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검은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쪽에서 지금 하이엔드 엔비디아 칩, 뭐 예를 들어서 A100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칩이 선전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요, 원래 이제 A100는 이 가격이 $10,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블로 판매가 되고 있다. $20,000 정도를 주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수출 규제가 있어서 이제 물량이 좀 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계속해서 판매는 가능하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트레이드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엔비디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된다. 따라서 인텔이라든지 AMD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미래를 믿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투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AI 스토리는 계속해서 슈퍼 핫이다. 자, 이 얘기는 AI에 관련된 그 투자의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의 확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반면에 트래디셔널 테크,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퍼스널 컴퓨터, PC 같은 것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자, 여기에 얘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예전부터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테크 투자의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이런 경기의 순환을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져서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테크를 얘기하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기사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중간에 외부의 잡음, 뭐 지금 대중국 수출 규제다, 중국에서 원자재 수출을 규제한다, 이러한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의 스토리를 믿으면서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스마트폰 그리고 PC도요, 한때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였던 그런 테크놀로지죠. 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장 전망은 대표적인 월가의 불, 긍정론자죠. 펀드스트랏의 탐리입니다. 자, 탐리가요, 이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S&P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굉장히 좀 즐거운 소식입니다. 자, 맞아 떨어져야 할 텐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펀드스트랏의 파운더, 창립자인 탐 리가 이번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S&P가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올해 말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widely followed strategist, 이 얘기는 뭐냐면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톰 리가 자, raised, 올렸다. 그가 예상하고 있었던 그 목표 주가가 있는데요, 올해 말이 됐을 때 원래 4,750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4,750에서 4,825로 소폭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 올리진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폭이라도 올린 이유가 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정고점이 4,821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얘기는 신고가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올 말이 되기 전에, 올 말이 끝나기 전에 이 미국 시장은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탐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망은요, 조금 공격적이라는
목표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주가가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좀 더 많은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사이드라인에 나가 있는 현금의 양이요, 무려 5.5조 달러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리세션이 발생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아직까지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가 큰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는 대기 자금이 5.5조 달러나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제 함께 읽어봤던 그 바클레이의 시장 전망이 있잖아요. 바클레이 시장 전망에서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부정적이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클레이가 어제 얘기하기를 올해 들어서 이제 테크 주식 종목으로 위주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향상을 했죠. 나스닥은 30% 이상 껑충 뛰어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마켓 프레스가 굉장히 좁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새로운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요, 시장의 자금은 그대로 있는데 섹터를 바꿔봤을 뿐이다. 따라서 떨어진 섹터가 굉장히 많았죠.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가치주에 들어가 있던 자금이 성장주로 옮겨가면서 성장주 위주로, 그리고 테크주 위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따라서 이거는 유동성이 확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상승장이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바클레이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탐리는 지금 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맞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다. 유동성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5.5조 달러나 되는 현금이 지금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따라 그 얘기는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든다면, 아니면 기준금리 상승이 이제 멈춘다면, 뭐 그렇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 더 딥이 찾아온다. 그 얘기는요,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바이 더 딥 해라. 뭐 주식시장이 한 2% 정도 떨어지면 사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만약에 이제 조정을 중간중간에 2% 이상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바이 더 딥을 해라. 이러한 투자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탑픽을 선정했는데요. 이 픽은 서드 쿼터, 따라서 3분기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식을 선별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오버 더 라스트 쿼터, 지난 분기를 지나가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크로 뷰가 이발부했다, 진화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견해가 틀렸었다, 우리의 주장이 틀렸다, 우리 생각 바뀌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들어봐야겠죠. 자, 우리의 US 에퀴티 스트래티지스트, 주식 전략가인 사비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비타가 최근에 선언을 했다. 베어마켓 is over. 따라서 원래는 이제 베어마켓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베어마켓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렸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전문가가 나옵니다. 마이클 하트넷. 자, 이 전략가 역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인데요. 자, 이분은 계속해서 베어리시한 뷰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기에는 페인 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페인 트레이드는요, 워낙 이제 그 지난해에 베어마켓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포모를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가 나오는데요. 마이클 가펜입니다. 자, 이 이코노미스트는요, push out his recession call. 따라서 원래는 리세션이 올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의견을 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리세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년 정도에 되면 지금 모더리트 다운턴이니까 경제가 약간 하향 조정되는
형성되는 그런 추세는 발견될 수 있어도 리세션은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바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스티븐 마이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차트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전문가는 올 말이 됐을 때 S&P 500이 4,900에서 5,000을 찍을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10개의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5개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검색을 한 결과 여기에 10개 이름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하고 있는 10개의 주식 첫 번째는요. 아메리칸 홈즈 포 렌트, 두 번째 바스 앤 바디 웍스, 세 번째 데이터독, 네 번째 덱스콤이고요. 다섯 번째 폴티브, 여섯 번째입니다. 램 웨스턴 홀딩스, 일곱 번째 리어 코퍼레이션, 여덟 번째 넷플릭스, 아홉 번째 월트 디즈니, 마지막 열 번째로 웰스파고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10개의 주식을 우리가 좀 시킹 알파로 옮겨서 한번 그들의 펀더멘탈을 잠깐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의 주식을 모두 포함한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분기 탑피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레이팅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0개의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를 보시면요. 리어 코퍼레이션이 4.00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웰스파고가 3.81이고요. 데이터독이 3.62, 디즈니가 3.50,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 웨스턴이 3.50을 획득하면서 매수 의견을 받는 주식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순위를 매겨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덱스콤이 가장 점수가 좋은데요. 5점 만점에 4.47을 보이고 있고요. 웰스파고 4.25, 데이터독이 4.2, 디즈니 4.19, 그리고 FTB, 포티브 코퍼레이션이 4.15를 획득했습니다. 자, 다음은 퀀트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량적인 분석을 할 때 가장 좋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 종목은요. WFC, 웰스파고고요. 5점 만점에 4.70을 획득했고요. 자, 리오 코퍼레이션이 4.36, 디즈니가 3.97, 그리고 BBWI는 바스 앤 바디 웍스죠. 자, 3.77을 획득하면서 이 네 종목이 현재로서는 매수 또는 강력 매수를 받는 네 종목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PE 레이시오 포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PE 레이시오가 가장 낮은 종목은 웰스파고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 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로 베스 앤 바디 웍스가 12.6배, 리아가 12.63배, 포티브 코퍼레이션이 22배, 디즈니가 23배고요. 램 웨스턴 코퍼레이션이 25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눈 PEG를 포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1.0 밑으로 PEG가 형성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밸류에이션이 발견되는데요. 자, 리어 코퍼레이션이 지금 PEG가 0.3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램 웨스턴이 0.60으로 비교적 낮죠. 자, 웰스파고 역시도 0.67, 1.0 밑으로 지금 PEG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도 1.04니까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장률 잠깐만 보시죠. 지난 12개월 동안 성장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데이터독이고요. 자, 다가오는 미래 12개월 동안도 37%의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램 웨스턴 같은 경우는 21%, 22% 나쁘지 않죠. 덱스콤이 17%, 19%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반면 아메리칸 홈즈 포 렌트는 13%, 1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수익률을 살펴볼 텐데요. 자, 수익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넷인컴 마진이겠죠. 자, 넷인컴 마진들을 기준해서 보시면요. 자, 현재 가장 좋은 순이익 마진을 보이는 기업은 AMH, 아메리칸 홈 포 렌트고요. 21.7%입니다. 웰스파고 19%, 넷플릭스 13.2%, FTB가 12.92%고요. LW 11.27, 덱스콤이 9.7%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반면 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하면요.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넷플릭스 54%의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이고 있고요. 자, AMH가 46.2%, 데이터독이 22.3%, 비교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적자 기업이지만 데이터독이 조만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좋은 수치가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부채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현황에서 가장 쉬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데트 에퀴티를 보면 쉽게 이 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기업은 지금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더 적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단 한 기업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램 웨스턴 같은 경우는요, 454%가 나와 있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빌린 돈이 한 4.5배 정도 된다. 따라서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오래간만에 스노우플레이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경쟁 기업인 데이터브릭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기업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이머라는 투자기관에서 보기에는요, 멀티플 위너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요, 두 기업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투자기관인 오픈하이머에서 이번에 얘기하기를 멀티플 위너가 가능하다.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요,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는 모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요, 여기저기에 산재가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요, 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한 곳으로 모아서 잘 정리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각각 역할이 조금 다르다. 초점이 약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AI 그리고 머신러닝의 일을 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엔드-투-엔드 플랫폼이다. 그 얘기는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오픈하이머의 의견에 따르면요, 멀티플 위너가 가능하다. 두 기업 모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자, 초점을 맞추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각각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그 기회의 그 잠재력이 너무나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기업만 성공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여러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클라우드 뉴트럴리티가 필요하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스노우플레이 같은 기업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인프라 기업이 있잖아요. 아마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곳만 이용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한쪽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면 조금 위험성이 가중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왔다 갔다 호환도 해야 되고 취합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스노우플레이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이용한다면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도요, 온프레미스 시스템, 따라서 서버를 기업 안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모두 클라우드로 옮겨갈 것이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두 기업 모두 위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도 레가시 시스템, 과거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한테서 이 마켓 쉐어를 뺏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구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자, 이 기업들 역시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요,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요,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처럼 호환성이 뛰어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투자 논리를 가지고요, 오픈하이머의 키드론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전망하기를 스노우플레이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2029년이 됐을 때 매출을 10빌리언 정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캐시플로우 마진이 30%에 이르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레비뉴가 10빌리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회계연도가 2029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 한 5년 정도가 있으면 10빌리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PS 레이쇼를 통해서 시가총액을 한번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PS 레이쇼가 20배가 되면 200빌리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PS 레이쇼가 5배가 되면 50빌리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어느 정도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책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쭉 나열을 해봤고요. 자, 이들 기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PS 레이쇼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으로 가야겠죠. 여기 보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밑에 보시면요, PS 레이쇼가 등장을 하죠. PS 레이쇼라는 것은 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1년의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2배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라클이 6배, 그리고 나우, 서비스 나우죠. 14.9배, 그리고 팔로알토가 11.8배, 자, VM웨어가 4.5배, 자, 마지막으로 12.4배를 보이는 것은 포티넷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오래된 정통적인 기업 역시도 10배 이상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PS 레이쇼가 형성이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요, 다른 기업들보다 약간 PS 레이쇼가 높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보면 한 10배 정도, 11배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5년 이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가총액은요, 자, 10빌리언이 지금 매출이죠. 매출에 비해서 10배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스노우플레이크의 시가총액은요, 100빌리언, 100빌리언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57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이후에 스노우플레이크가 한 2배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7월 5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런칭한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까지도 일주일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미존 패밀리 멤버십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 번쯤 재미삼아서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이라고 열어놓고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과연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밑에 이제 고정 댓글 그리고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틀 전에는 미존의 금주의 탑픽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5종목의 이름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어제 제가 올린 기사 중에 업스타트 관련된 분석 기사가 있었는데요. 업스타트라는 관련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냉철한 시각을 갖고요, 리스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유니티, 로블록스 관련된 기사도 있었고요. ST 마이크로, 뭐 테슬라 기사, 그리고 이제 소파이의 분석 기사도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가 있는 소중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체험 기간 끝나기 전에요, 한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